자, 그럼 다음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 두 지리교사가 또 영상통화를 나눴네요.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를 답사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번 주에 노르웨이 남서부를 답사했다고 해요. 노르웨이 남서부 굉장히 고위도 지역의 유럽 국가죠. 그러면 어떤 지형이 우리 나타날 거예요? 바로 빙하 지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빙하 지형 혹은 주빙하 지형이 나타나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갈게요. 피오르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오르. 자, 피오르는 유수에 의해 형성된 V자형 계곡이 침수된 해안이다. 당황스럽죠, 친구들? 유수에 의해 형성된 V자국 계곡. 그 해안이 바로 뭡니까? 우리 리아스 해안이 있었고요. 우리 피오르는요, 파랑이 아니고 빙하. 유수가 아니고 빙하였고요. V자형 아니고 U자형 계곡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자, 니은번 현곡이 나와 있네요. 현곡에서 폭포를 볼 수 있었다. 우리 현곡이 뭡니까? 그쵸, 본류 빙식곡에 합류하는 지류 빙식곡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곡 파랑의 침식 아니죠. 우리 현곡은 빙하 지형입니다. 빙하의 침식을 받았을 거고요. 집안의 융기. 당황스럽죠? 계단 모양의 지형 어떤 지형입니까? 바로 해안당구죠. 이곳 해안당구입니다. 우리 현곡 어떻게 생깁니까?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지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구조토 가볼게요. 구조토 지형. 구조토의 주변에는 바르한. 여러분, 바르한이 뭐죠? 건조지형의 사구입니다. 건조지형의 사구를 갑자기 빙하지형 주변, 주빙하지형 주변에서 어떻게 봐요? 못 보겠죠. 그쵸? 그래서 구조토 지형 주변에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빙하 혹은 주빙하 지형을 볼 수 있었어야겠죠. 그래서 3번 또한 틀린 선지겠고요. 리을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바하다 뭡니까? 우리 함류 선상지가 굉장히 넓게 분포해 있는, 연속적으로 분포해 있는 그러한 지형을 우리가 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하다 주변에서는 드럼린을 볼 수 있나요? 바하다 건조 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드럼린은 빙하 지형이죠. 빙하 퇴적 지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바꿔 있었다면 맞는 선지로 볼 수 있겠고요. 자, 미음 플라야에 형성된 호수는 플라야호죠. 빙하호보다 염도가 낮다. 아니죠. 건조기후 지형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집적해 있고 여기에 호수가 생기더라도 염분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염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빙하호는 거의 담수다. 그쵸? 먹었을 때 거의 짜지 않을 것이다. 염도가 낮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우리 단층에서 만들어지는 단층호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단층호도 거의 담수로 염분이 많이 낮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5번 선지 가볼게요. 비읍 뭐죠? 메사는 경암층과 연암층, 즉 암석의 경연차에 의해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을 받아 형성된 탁자 모양의 지형이죠. 그게 바로 우리 메사라고 했고요. 이 메사가 더 침식을 받으면 비석 모양의 뷰트가 만들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의 답은 5번으로 체크하고 지나가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지역 문제, 자연지리 문제가 지금 계속 쉽게 출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옳게 대답한 학생 누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는 대하천 가 주변의 국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 대하천, 어떤 하천이었죠?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우리 나일강은 하구에 비옥한 삼각주가 있어서 밀농사, 벼농사를 지었던 그런 지역이지요. A씨 국가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고 합니다. A씨 국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A.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곳 바로 이집트고요. 우리 B 수단입니다. 수단이고 그 밑에 있는 곳, 수단에서 독립한 곳 바로 남수단입니다. 그쵸? 이 두 지역은 지금 석유로 인해서 무력 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A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부터. A는 고산기후 지역을 중심으로 커피 산업이 발달했다? 아니죠. 우리 아프리카의 고원지대 어디 있었습니까? 아프리카 동부의 아비시니아 고원을 중심으로 고원이 분포해 있었고요. 우리 이집트에는 대하천이 흐를 만큼 평야 지역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산업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 틀렸고요. 다음 을. B에서 수단에서 신자수가 가장 많은 종교는 크리스트교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 북부 아프리카는요. 대부분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다. 라고 했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요. 대부분 크리스트교를 믿었다라는 것까지 우리 챙겨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을도 틀렸고요. 병 어떻습니까? C는 남수단은 국내외의 분쟁으로 수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쵸? 수단의 수출항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사이가 좋지 않아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다음 정으로 갈게요. 나일강은 수변 지역에서 발원하여 건조 지역으로 흐르는 외래하천이죠. 그렇죠. 우리 동부 아비시니아 고원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건조한 지역을 흐르는 외래하천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많은 국가를 흐르는 하천으로서 국제하천에 속한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도 굉장히 평이하고 쉬웠다. 자,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지도의 A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A, B, C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연중 수백 미터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 있다라고 하네요. 아, 고위도 지방이니까 그렇죠. 기온이 굉장히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맞는 설명이라고 했으면 틀리는 겁니다. 자, 고위도에 있지만 바로 해양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비교적 온화한 기후가 나타날 거예요. 물론 온화하단 말은 틀렸겠죠. 그래서 이곳에는 빙설 기후가 아니라 바로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설명은 어떤 기후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로 빙설 기후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이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어떤 지형이 만들어져요? 짧은 여름 기간 동안 활동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연중 수백 미터의 두께의 얼음은 바로 빙설기후에서만 나타난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 D에는 심엽수림인 타이가가 나타난다. 우리 D, 그린란드 내륙입니다. 해안이 아니라 내륙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D, 그린란드 대륙은 가장 대표적으로 빙설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심엽수림인 타이가가 나타나는 지역 어디예요? 바로 냉대기후입니다. 이건 툰드라 기후로 착각을 해도 풀 수 있을 문제죠. 그래서 니은번도 틀렸고요. B는 C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C는 비교적 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죠. 그런데 B는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연히 동위도상에서 더 내륙에 있는 B가 연교차가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D는 맞는 설명이고요. 우리 리을 C는 A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툰드라 강수량이 굉장히 적고요. 우리 C는요. 몰라도 풀 수 있겠지만 이곳은 냉대기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냉대기후, 냉대수변기후와 냉대겨울 건조기후의 거의 경계라고 볼 수 있는데 냉대기후라서 연 강수량이 조금은 더 많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우리 친구들 이 A부터 D까지 어떤 기후인지 몰라도 풀 수 있었지만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어떤 기후인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의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먼저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이 어떤 걸 주로 봤냐면 자, 여기 적도가 지나가고 있죠. 자, 적도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기후, 바로 열대 우림 기후가 있고요. 그 주변으로 열대 몬순 기후, 열대 사바나 기후가 분포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 A를 보니까 바로 지중해 연안이죠. 그러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나다가 있는데 지금 가나다 여기서 괄호 안의 숫자 바로 기온의 연교차를 줬네요. 기온의 연교차를 줬는데 지금 위도가 B와 C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A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연교차가 비슷한데 하나가 연교차가 굉장히 크게 뛰어요. 그래서 이 가를 우리가 A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지중해성 기후겠구나. 지중해성 기후구나. 그렇죠. 지중해성 기후면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바로 여름에 고온 건조하고요. 겨울에 온난 습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니까 여름인 7월에 강수량이 적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강수량이 적고요. 이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7, 8월에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더 많은 곳, 그곳이 북반구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 텐데 바로 이 그래프, 다에 해당하는 그래프, 너가 북반구구나. 그래서 우리 다가 B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지금 보니까 건기와 우기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B 기후를 열대 사바나 기후구나 라는 거를 챙겨갈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C도 우리 다를 데칼코마니 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와 다가 열대 사바나인지 열대 몬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누가 북반구고 누가 남반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구나 라는 거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치를 한번 찾아보면요. A가 가고요. 나가 C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이렇게 자료를 해석하고 A, B, C에 대한 국가에 대한 설명 혹은 그 국가에 대한 기후에 대한 설명 이러한 것을 보기로 줬다면 아마 이 문제가 킬러 문항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아쉬웠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의 자료를 잘 해석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걸 챙겨갈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1차 에너지원별 소비량을 나타냈다고 해요. 자, 그럼 A, B, C가 누구인가? A, B, C가 아니라 이 국가는 어디예요? 바로 북아메리카에 위치한 미국이 있고요. 강대국 나왔죠? 그 다음 우리 동아시아에 중국 나왔고요. 요즘에 한창 떠오르는 개발도상국 인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 C는 각각 석유, 석탄,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걸 보고 우리 친구들 먼저 접근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만큼 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국가였지요. 그래서 이 국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 다음 인도와 미국 중에서 경제 수준이 조금이나 높은 미국이 바로 가운데 그래프에 해당하고요. 우리 인도는 아직 그렇게 자원의 소비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봐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선생님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우리 중국과 인도는 발달한 지 얼마 안 된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석탄 생산량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인도의 석탄 수입량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도와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잘 소비하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석탄이겠죠. 그래서 우리 C 바로 석탄입니다. 석탄이겠고요. 자, 인도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자원, 선진국인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자원. 선진국이 왜 많이 소비할까요? 얘들아, 환경오염 생각해야 돼. 우리 이제 석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자. 우리 천연가스 쓰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A가 천연가스고요. 이 B, 석유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B가 바로 석유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리 C, 천연가스는 신기습곡 산지에서, C가 석탄이죠. 신기습곡 산지에서 주로 생산된다? 아니죠. 굉장히 대표적인 오답선지입니다. 우리 석탄은요, 고기습곡 산지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요. 신기습곡 산지에서 주로 생산되는 거,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겠죠. 배사구조에서. 그 다음 2번,
자, B는요. 석유는 미안해요. 석유는 천연가스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늦다. 아니죠. 상용화된 시기 누가 가장 늦습니까? 천연가스가 가장 늦습니다. 석탄, 그 다음 석유, 그 다음 천연가스 순으로 상용화 시기가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 3번 B. 석유는 어떤 거예요? C. 석탄보다 수송용으로 소비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렇죠. 우리 석유는요. 천연가스보다도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빈도가 많았고요. 비율이 높았고요. 우리 석탄은 또 어떻습니까? 공업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천연가스는 가정용의 비중이 조금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이미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럼 4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은 미국, 중국, 인도 순으로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미 풀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 중국, 세 개의 공장 중국이고요. 그 다음 미국이 있고요. 그 다음 인도 순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A의 소비량은 어디예요? 천연가스의 소비량은 중국이 가장 많지 않고요. 바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노렸던 것은 우리가 미국을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 가장 높아 라고 해서 이걸 미국으로 봤을 때 낚이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5번 틀린 선지고요. 우리 천연가스의 소비량은 미국이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A, B 환경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하네요. 여러분 미안해요.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오, 놀랐어요. 자, 그러면 A, B는 각각 사막화와 열대림 파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보니까 A 지역 볼게요. 여기 어떤 지형이 있었죠? 그렇죠. 바로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사막, 사하라 사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B 지역은 적도 주변에 열대 우림 기후 지역 혹은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환경 문제 열대림 파괴겠구나.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사하라 사막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1번부터 갈게요. 사막화를 해결하기 위한 런던 협약이 체결됐나요? 아니죠.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사막화 방지 협약을 우리가 체결을 했을 거고요. 우리 런던 협약과 더불어서 많이 나오는 협약이 뭐가 있냐? 바로 바즐 협약이 있는데요. 이 두 협약은 해양 폐기물과 관련된 그런 협약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사막화는 인위적 요인으로 과도한 방목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과도한 방목으로 인해서 토양이 염류화가 되거나 혹은 초지가 다 없어져 버려서 사막화를 부추기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 B, 열대림 파괴는 생물의 종 다양성 감소에 기여한다. 그렇죠. 맞는 설명입니다. 사막화 또한 생물종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겠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4번, 열대림 파괴가 굉장히 대표적인 지역으로 아마존강이 있죠. 우리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강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A, B로 인해 토양 침식이 심화된다. 그렇죠. 사막화, 토양 침식 심화되겠고요. 열대림 파괴 또한 토양 침식이 심화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6번 문제 정답 1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전통 가옥에 대한 설명이네요. 전통 가옥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전통 가옥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와 다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가 조금 잘렸네요, 친구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나, 다가 있는데 심지어 지역까지 줬어요, 친구들. 지금 적도 0도를 지나는 이곳은 적도를 지나기 때문에 열대 기후가 나타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여기 몽골 지역, 몽골의 대초원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는 스텝 기후가 나타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우리 이곳은 일본이지요. 일본 어떤 기후가 주로 나타납니까? 어떤 기후가 주로 나타났어요? 어떤 기후였냐면 바로 온난, 습윤 기후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지붕 형태는 대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온난 수분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겨울에도 폭설이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서를 대비한 어떤 가옥? 바로 합장 가옥이 나타난다. 어떤 모습? 합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급경사의 지붕이 나타나고요. 자, 다는 지면의 열과 습기를 피하기 위한 고상가옥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지면으로부터 띄어 지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긴 열대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습하고 더운 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피하고자 우리가 고상가옥을 지었고요. 또 해충을 피하기도 합니다. 다음 디귿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다보다 통풍에 유리한 가옥 구조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사막기후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막기후를 포함한 건조기후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밤에 개방되어 있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딱 봐도 폐쇄적인 거 보이고요. 우리 고상가옥은 창문이 빵빵 뚫려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통풍에 유리한 것은 아무래도 다가 개방적이겠다.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요. 리을번 합장가옥은 우리 이동식 가옥보다 유목 생활에 용이하다? 아니죠. 우리 이동식 가옥 왜 했습니까? 유목민들이 자신들의 유목을 편하게 하고자 조립과 분해가 쉬운 그런 가옥으로 이동식 가옥, 바로 뭐 유르트, 게르라고 불리는 그런 가옥을 만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유목 생활에 유리한 것은 바로 가입니다. 정답은 기읍과 니은으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친구들. 선생님이 마이크 좀 잠시 세팅하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18번 문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태양고도각과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 B, 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 이 가와 나도 1월, 7월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자, 1월이면 바로 무슨 계절입니까? 바로 겨울에 해당을 할 거고요. 7월 같은 경우는 바로 여름에 해당을 할 겁니다. 단, 이 1월이 겨울, 7월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북반구를 기준으로 설정을 한 것이겠죠. 그거 갖고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지역을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적도를 기준으로 두 지역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반구에 위치해 있고요. 한 지역은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 두 지역은 태양 고도각이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또 북해기선과 남해기선을 줬습니다. 태양이 북쪽으로 이동할 때 최대로 갈 수 있는 그 선을 우리가 북해기선이라고 했고요. 남쪽으로 최대로 갈 수 있는 그 한계선을 우리는 남회기선이라고 해서 거의 23.5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 지금 태양 고도각이 89도, 거의 90도에 육박하는 태양 고도각은 어디에서만 가질 수 있다? 북해기선에 걸친 곳 혹은 남해기선에서 걸친 곳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남해기선에 걸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C는 바로 이곳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 C는 여기에 해당하는데 선생님이 보기에 여기 홍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C, 홍콩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C 주변에 북반구, 같은 북반구이기 때문에 태양 고도각이 비슷하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지역을 B라고 볼 수 있겠고, 다르게 보면 지금 북해기선에 태양이 최대로 올라가 있어서 이 가 시기는 어떤 시기? 바로 북반구가 여름인 7월, 가가 여름이 되겠지요. 그럼 상대적으로 나는 겨울이 될 거고요. 겨울이 1월, 여름이 7월인 북반구 기준이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가 7월이라는 거 주고요. 여기가 1월이라는 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B가 어디다? 바로 뉴질랜드 북섬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친구들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1번 선지부터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선지부터 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 자, A는 가시기보다 나시기에 평균 기온이 낮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B와 C는 북반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7월에 평균 기온이 높을 거고요. 이 B와 같은 경우에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여름이 1월이다. 그래서 1월, 바로 나시기에 평균 기온이 높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1번은 틀린 선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2번 C는 가시기에 7월에 주로 계절풍의 영향을 받죠. 그쵸? 그런데 우리 7월에 계절풍이 어떻게 붑니까? 해양에서 대륙 쪽으로 불어 들어가기 때문에 습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기가 아니라 우기가 나타나게 되죠. 그쵸?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 3번 B는 C보다 나시기에 1월에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B는요 굉장히 내륙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고산기후일까요? 혹은 건조기후일까요? 알 수 없지만 내륙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내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교차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럼 나시기 바로 1월인데 연교차가 심하니까 1월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될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 B는 어때요? 주변에 해양이 분포하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뉴질랜드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B는 C보다 나시기에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아니죠. 잠깐, 여기를 선생님이 왜 B라고 했죠? 여기가 C죠. 그쵸? 뭔가 이상해서 또 봤어요. 자, C보다 평균 기온이 높은 게 아니라 여기는 평균 기온이 낮죠. 낮죠. 그쵸? 낮다. 그쵸? 그리고 우리 C는 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날 겁니다. 왜?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선생님 오늘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지금 카메라가 갑자기 꺼졌어서 선생님이 지금 좀 당황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으로 갈게요. 정신 못 차리죠? 자, A, C 중 가나시기 간 강수량 차이가 가장 큰 곳은 C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강수량 차이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우리 서한해양성 기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수량이 굉장히 고르게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중 강수량이 일정하게 나타나요. 근데 우리 B는 어떠냐면 여기가 스텝 기후인지 고산 기후인지 모르겠어. 툰드라 기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든 툰드라 기후든 건조 기후 지역이든 건기와 우기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C가 위치한 이곳 어떻습니까?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겨울에는 비가 비교적 적게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C는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겨울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는다. 강수량이 적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설명이고요. 이 4번에서 지금 어떤 걸 알았어야 했냐? 바로 계절풍을 아니 모르니 라는 거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홍콩과 같은 경우는요, 꼭 필요하진 않지만 서한 해양성 기후가 아니고 대륙 동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후냐? 겨울 건조 기후가 나타납니다. 온대 겨울 건조이기 때문에 겨울에 굉장히 건기로 나타나고요. 건조하고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계절풍 지역이에요. 그래서 4번 맞는 설명입니다. 난 마지막 A, C 중 나시기에 겨울에 낮 길이가 가장 짧은 지역은 A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A는 남반구잖아요. 그럼 1월에 여름이라고요. 그럼 태양이 어떻게 돼요? 남의 기선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태양 고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낮 길이가 길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설명이죠. 긴 지역이다 라고 했어야 맞는 선지입니다. 자, 그러면 19번 우리 머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곧 끝납니다.
자, 19번 가려고 하는데요. 이 19번 문제가 그나마 어렵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문제 또한 어렵지 않았습니다.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국제 이주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각각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요. 다가 출발지, 그리고 도착지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건 뭔가요, 친구들? 다를 보면요. 앵글로 아메리카로 이동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앵글로 아메리카와 가장 인접해 있는 국가 어디죠? 멕시코. 마낄라도라라고 하는 공업지역이 성장할 만큼 미국과 교류를 많이 하는 국가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라틴 아메리카는 앵글로 아메리카로 국제 이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다가 뭐예요? 그렇죠. 다가 바로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이고요. 그 다음 나와 가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라틴 아메리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가와 나로 별로 이주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 두 국가는 라틴 아메리카 대륙보다 이 두 대륙은 미안해요. 이 두 대륙은 경제 발전이 많이 안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매력적이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 가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둘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었어야 되고요. 이미 나와 있지만 그래도 자, 출발지에서 도착지. 자, 가는요. 가로 많이 가네요. 근데 가는 나로 별로 가지 않아요. 나 1.1%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나 한번 볼게요. 나는 나로 51% 정도 가는데 가로 11% 정도 갑니다. 즉, 안 가는 비율이 그러니까 가는 비율이 조금은 나타난다는 거고요. 우리 가는 나로 별로 이동하지 않는다. 그럼 이 가보다 나가 경제 발전 수준이 더 더디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또 우리 나는요. 유럽으로 가는 비율이 그래도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아프리카 자기들 빼고요. 유럽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우리 아프리카는 과거에 프랑스 식민지 혹은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는요. 유럽으로 가는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남은 게 우리 아시아인데요. 이 아시아는 아프리카로 이민을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자기들보다 국가 발전 수준이 낮은 곳으로 가고 싶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아프리카로 가는 비율이 굉장히 적게 나타나고요. 아시아 자기네 안에서 이동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왜? 우리 인도, 파키스탄 이러한 곳에서요. 서남아시아 지역, 석유가 많이 나는 지역, 이 지역들로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왜? 일자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를 알았으니까 또 선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기억번부터 우리 아프리카는요.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틀렸죠. 자, 우리 인구 비중 대륙별로 한번 적어볼까요? 자, 가장 많은 거 아시아, 그 다음 아프리카, 그 다음 어디입니까? 유럽, 그 다음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그 다음 오세아니아는 버리죠. 버리니까 보이지도 않네요. 그쵸?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순으로 우리 전 세계 인구 비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 가는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아시아는 세계 인구 비중이 가장 높고요. 또 중국과 인도만 보더라도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륙입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대륙이고요. 디귿번 동일 대륙 내 인구 이주 비율은 라틴 아메리카보다 아프리카가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쵸? 아프리카는 51.6%에 육박하는데 라틴 아메리카는 26.3% 자신들의 대륙보다
앵글로 아메리카로 더 많이 가는 그곳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는요, 라틴 아메리카보다 동일 대륙으로 더 많이 이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귿번 맞고요. 리을번. 자, 아시아는 유럽으로 이주하는 비율보다 앵글로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앵글로 아메리카 15%, 유럽 20.2%입니다. 그래서 리을번도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시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유럽으로 가는 비중이 더 높습니다. 우리 앵글로 아메리카로 많이 가는 대륙은요, 단연코 우리 라틴 아메리카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도 우리 친구들 오늘 인구 단원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대망의 20번 문제인데요. 우리 북부 아메리카의 공업 지역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쉽게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문제도 우리 친구들이 자료 해석으로 가져가야 되는 문제였구나 라는 걸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푸는 거에만 그치지 말고 한번 어느 지역인지도 보고 이 지역은 이런 공업이 발달했구나 라는 것을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AC를 먼저 볼까요? 우리 A는 어디냐면 바로 시애틀입니다. 보이나요? 자, 시애틀이고요. 그 다음 B, 바로 이곳은 선벨트가 위치한 곳이죠. 굉장히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특히나 이곳은 지금 무슨 밸리?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죠. 그 다음 C는 어디입니까? 우리 헐리우드이라고 하는 바로 어디? 로스앤젤레스, LA죠. 그쵸? 그래서 A, B, C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가와 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요, 세계적인 항공이 나와 있고요. 항공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이 발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대규모 조립 공장에서는 국제적인 공간 분업을 통해서 조립 생산한다. 자, 지금 공간 분업, 국제적 분업 나왔습니다. 다국적 기업이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 커피 제조 판매 업체인 어디냐면 별벅스, 여러분 별다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것도 몰랐어도, 이게 나와 있지 않았어도 문제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나는요, 인구 규모, 국제항공 승객 수, 다국적 기업의 본사 수가 많은 미국의 서부 대표 세계 도시이다. 이 도시는요, 영화 제작에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온화한 기후, 바로 지중해성 기후인데요. 굉장히 고온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필름이 상하지 않는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제작에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러한 산업도 모두 다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지리의 영향을 받는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20세기 초반부터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영화 제작 업체들이 미국 영화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즉, 영화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곳과 항공 산업이 발달해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요. 자, 항공 산업 어디서 발달했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A, B, C는요, 다 어디냐면 태평양 연안이잖아요. 그쵸? 그 태평양 연안 중에 항공 산업이 발달한 곳, 바로 시애틀이죠. 그죠? 시애틀이죠. 그래서 우리 가는 시애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우리 태평양 연안 말고요, 여기 멕시코 연안 있죠. 멕시코 연안에서 항공 산업이 발달했던 곳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친구들? 바로 휴스턴 있죠. 휴스턴. 자, 그다음 바로 영화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LA 내는 헐리우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C, 바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이곳에서요, 우리 영화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B,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우리 캘리포니아 주에는요, 바로 실리콘밸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이 발달했어요? IT를 포함한 컴퓨터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걸 우리가 학습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지도를 가지고
태평양 연안공업지역뿐만 아니라 멕시코 연안공업지역은 어땠는가, 그리고 미국의 다른 전통공업지역 혹은 임해공업지역은 어땠는지, 또 오데오 주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썬벨트가 나와 있고 여기 위에 러스트벨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썬벨트와 러스트벨트까지 챙겨갔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멕시코와 접경 지역이죠. 마낄라도라까지 우리 친구들이 이 자료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20번까지 해설을 마쳤고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쉽게 출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등급 커트라인 50점이어도 선생님은 놀랍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 이번 문제를 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가 있었구나,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겠구나, 수능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과 9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그 이후에 수능을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